조선 초기 남봉꾼 이백운의 최후. 어느 날 성 밖에서 죽은 남자 시신이 발견됐다. 고을 수령이 거만을 했더니 무언가로 세 군데를 찔려서 잔인하게 죽었는데 그 시신의 신원은 원윤, 이백운이 노비였다. 원윤 이백운은 태조 이성계가 작은아버지, 태종 이방원과는 사촌지간으로 한마디로 왕족이었다. 그러다 보니 이백운은 멋대로 살면서 온갖 사고를 치고 다녔는데 조선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 까불면 다 죽어. 특히 주색을 지나치게 밝혔다. 너 내 첩이나 해라. 팔자 고쳐줄게. 미친놈. 동네 처자들은 이백운과 마주치면 발언하기 바빴다. 아무튼 고을 수령은 이백운 내 노비들을 조사하는 게 꺼림직했지만 잔인한 살인 사건이라 노비들을 신문했는데 한 여종이 울고 서 있었다. 수령은 그 노비를 신문해서 죽은 노비가 여종의 남편임을 알게 됐는데 거기까지였다. 더 이상은 여노비가 말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내 남편 일은 안 됐다만 누가 범인인지 짐작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고 수차례 물었지만 노비 아내는 눈물만 흘릴 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분명 뭔 사연이 있는데. 알았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하고 돌아가다가 이백운과 마주쳤다. 그래, 범인은 찾았나? 아직입니다, 대감. 그깟 노비 하나 죽은 걸로 너무 애쓰지 말게. 하지만 잔인한 살인 사건은 그냥 덮어둘 수 없습니다. 잔인하긴 고작 꼬챙이로 3번 찔린 걸. 꼬챙이로 3번 찔린 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글쎄.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 어느 날 남봉꾼 이백운이 눈에 집안에서 일하고 있는 여종이 눈에 들어왔다. 우리 집에 저런 애가 있었네. 그 여종은 이미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지만 이백운에겐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백운은 여종을 불러들였고 강제로 추행했다. 이 사실을 안 여종의 남편은 분개해서 이백운에게 대들었다. 하지만 이백운은 적반하장으로 이 새끼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눈에 뵈는 게 없나? 내가 누군지 잊은 거야. 하면서 꼬챙이로 여종의 남편을 수차례 찔러서 잔인하게 죽였다. 고을 수령은 이 사건을 조정에 보고했지만 이백운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얌마, 내가 그깟 노비 하나 죽였다고 임금님이 날 벌할 것 같아? 아무튼 사건이 태종에게까지 보고됐고 신하들은 이백운을 강력히 처벌하기를 청하였다. 하지만 이백운의 말대로 태종 이방원은 벌주기를 주저했는데 처벌까지 할 필요 있겠나? 그냥 도성 밖으로 내보내면 되지. 했다가 대신들의 열화와 같은 반발에 하는 수 없이 곤장을 쳐서 함주로 귀양을 보냈다. 그런데 죄인 이백운을 포박해서 후송한 것이 문제가 됐는데 태종이 왕족을 포박했다는 걸로 대노한 것이다. 경은 이씨 사직의 신하가 아니더냐? 어찌 종친을 이처럼 대접하는가? 호송 책임자를 불러들여 문초를 하라. 하고 지시했지만 신하들은 백운이 전하의 성덕을 더럽혔기에 이백운을 포박해 보는 것은 종친을 육보인 것이 아니라 전하의 덕을 도운 것입니다. 하고 맞섰다. 듣고 보니 맞는 말이기에 태종은 하는 수 없이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아무튼 이백운은 귀양을 갔지만 거기서도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잘 지냈다. 공기가 좋으니까 입맛이 도네. 돌아. 여기까지 온 김에 힐링이나 하다 가지 뭐. 그 귀양마저도 태종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백운을 풀어줬다. 여기서 얘기가 끝나면 심심한데 그걸 아는지 이백운은 역시 쓰레기였다. 귀양에서 돌아온 얼마 후 이백운의 눈에 또 다른 여인이 들어왔는데 그 여인은 다름 아닌 하륜의 첩이었다. 여기서 잠깐 하륜이 누군고 하니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을 도와 이방원이 왕이 되는데 큰 공을 세운 킹메이커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어쨌든 하륜의 첩이 눈에 들어왔고 낭봉꾼 이백운의 눈엔 하륜의 첩이 매일 아른거렸다. 조선에 저런 미녀가 있었을 줄이야. 기회를 엿보던 어느 날 하륜이 사망했다. 이백운은 쾌제를 불렀고 하륜의 상이 끝나기도 전에 첩을 보쌈에서 달아났다. 이런 막장 상황에 조정은 또 난리가 났고 이 사건을 보고 받은 태종은 낙심하여 이백오는 나의 종영제인데 하는 짓이 나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든다. 하류는 나라에 공이 많은 신하이고 이백오는 종실의 지친이니 상중이 아니라도 취할 수 없다. 비록 나의 지친이지만 용서하지 않겠다. 하고 이백운을 멀리 제대로 귀양 보냈고 이번에는 풀어주지 않았다. 결국 이백운은 요배지에서 쓸쓸히 혼자 생을 마감했다. 이백운이 죽은 후 조선왕조실록은 백오는 술을 탐내고 색을 좋아했으며 사리를 분간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적어 역사에 길이길이 그의 업적을 남겼다. 미성년 성폭행범의 최후. 태종 4년 1404년의 일이다. 한양에 사는 이판사는 아내 정씨와 딸이 셋 있었는데 맏딸은 16살, 둘째는 12살, 막내는 10살이었다. 이 중에서 맏딸 내은이는 매우 이쁘고 총명해서 이판사 부부가 특히 아꼈다. 내은이는 이 다음에 시집가지 말고 이 애비랑 평생 같이 살자꾸나. 내은이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왜 멀쩡한 애를 처녀귀신 만들어요? 저녁이신 그건 곤란한데. 이판사네 집에선 언제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경기도 과천에 큰 농까지 가지고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매우 여유로웠다. 한마디로 주변에서 모두 부러워하는 집안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판사가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각종 귀하다는 약재를 써봐도 병세는 나빠져만 갔다. 주변 사람들이 병문안을 왔고 그 중에는 이판사네 논을 관리하고 농사를 짓는 노비 실구지도 있었다. 실구지는 병문안을 하고 과천으로 돌아가는 길에 내은이와 마주쳤다. 아씨,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 기억하시죠? 기억하네. 먼 길 와줘서 고맙네. 고맙긴요. 당연히 와봐야지요. 하고 돌아서서 가는 내은이를 보는 실구지의 눈빛이 묘했다. 며칠 후 이판사가 끝내 숨을 거뒀다.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 그 충격으로 금슬 좋았던 아내 정씨마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한순간에 내은이 자매는 고아가 되어버린 것이다. 슬픔도 잠시, 이젠 가장이 되어 동생들을 챙겨야 하는 맏언니 내은이는 우선 동생들을 이끌고 3년상을 치를 준비를 했다. 한편 과천에 사는 노비 실구지에게 그의 처남이 찾아와서 술을 마시며 하소연을 했다. 내 인생이 한심해요. 가난하고 배운 거 없으니까 시집 오려는 여자가 없어요. 이러다 평생 노총각으로 살다 죽겠어요. 우리 팔자가 그렇지 뭐. 어디 돈 많은 과부 없어요? 하는 처남의 소리에 실구지는 이판사집 맏딸 내은이가 생각났다. 가만, 내은이가 있었네. 부모는 없고 재산은 많은? 내은이요? 나 같은 상놈이 어떻게 내은이랑 혼인을 해요? 상놈이고 양반이고 간에 합방을 하면 부부인 거지. 마지못해서라도 혼인만 하면 그 재산까지 모두 가질 수 있잖아. 처남의 눈빛이 빛났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밤늦도록 방법을 논의했다. 그리고 며칠 후 노비 실구지가 내은이를 찾아왔다. 아씨, 여자만 있으면 위험합니다. 과천으로 가십시다. 저희가 성심껏 매시겠습니다. 하고 과천으로 이사할 것을 종용했지만 내은이는 여자의 도리는 안방 문을 나가는 것이 아니네. 하물며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어찌 집을 비우고 과천에 가서 살 수가 있겠는가. 하고 거절했다. 하지만 실구지는 주인을 잘 매시는 것이 도리라 생각하여 말씀드리는 것인데 행여 저를 신뢰하지 못하고 거절하신다면 저는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고 떠나겠습니다. 농사질 사람을 따로 찾아보시지요. 하고 은근히 협박을 했다. 갑자기 가장이 된 16살의 내은이는 어찌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질 않았다. 그런 와중에 큰 집에 덩그러니 남게 된 동생들이 밤만 되면 무서워하는 일까지 계속되자 내은이는 몇 날을 고민 끝에 과천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한다.
실구지는 과천으로 온 내은이 자매를 성대하게 맞이했다. 잘 오셨습니다. 성심껏 매시겠습니다. 이쪽은 제 처남입니다. 저도 성심껏 매시겠습니다. 마음 편히 지내시기 바랍니다. 맞아줘서 고맙네. 신세를 좀 지겠네. 이윽고 저녁상이 거하게 차려졌다. 내은이 자매는 모처럼 맛보는 각종 귀한 음식을 정신없이 먹었다. 언니, 여기로 잘 온 것 같아. 음식도 맛있고 사람이 많아서 무섭지도 않아. 그래, 채알라. 천천히 먹어. 그런데 우리 잠은 어디서 자? 아씨, 새로 공사한 깨끗한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맙네. 내 은혜는 잊지 않겠네. 별 말씀을요. 오늘은 여기까지 오시느라 피곤하실 테니 일찍 주무시지요. 방은 따끈하게 데펴놨으니 각자 방에서 편히 주무시면 됩니다. 아직 이곳 적응이 안 됐으니 당분간 우린 같이 자도록 하겠네. 아, 네. 그렇게 밤이 깊었고 실구지와 처남은 뒷마당에서 자매가 잠이 들길 기다렸다. 실수하면 우린 다 끝장이야. 반드시 성공해야 하네. 행여라도 관아에 고발하거나 하진 않겠죠? 평생 무슨 망신을 당하려고 고발을 하겠어? 고귀한 양반집 딸내미가. 그렇긴 하네. 발자른 생각하고 저한테 시집 오겠죠?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실수 없도록 해. 걱정 마세요, 매영. 얼마 후 자매의 방에 불이 꺼졌다. 한참을 기다리던 실구지와 처남은 방으로 들어갔고 몹쓸 짓을 시도했다. 16살의 내은이는 악착같이 저항했다. 하지만 새벽녘까지 저항하던 내은이는 끝내 힘에 눌려 몹쓸 짓을 당했다. 일설에는 내은이의 두 동생도 몹쓸 짓을 당했다고 하는데 믿고 싶지 않아서 그 부분은 생략하겠다. 악의 극한을 경험한 내은이는 인생의 마지막을 고민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자신에게 어떤 희생과 고통이 추가되더라도 이들을 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관아로 달아나서 고발했다. 관아는 발칵 뒤집혔고 이들은 긴급 체포됐다. 현감은 사건이 워낙 위중하다고 판단돼서 즉각 조정에 보고했고 보고를 받은 태종은 태종 4년 1404년 2월 27일 이들을 능지처참, 즉 찢어 죽였다. 물론 이 사건은 단순 강간 사건을 넘어 노비가 상전에 따를 강간한 점이 크게 부각돼서 능지처참이 된 것인데 그렇지 않더라도 조선시대에는 미성년 강간범의 경우 대명률에 따라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대 역시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하는 아이들을 강간한 놈들은 교수형으로 엄히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 10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은 어느 노비의 이야기. 경기도 양주 의정리 관아에 10년째 감옥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죄인이 있었다. 그는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이름은 한복년이란 자인데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된 사연은 이렇다. 어느 날 관청에서 환곡을 거두기 위해 나조를 김가의 집에 보냈다. 김가는 머슴을 부리면서 잘 먹고 잘 살면서도 환곡을 제대로 갚지 않기로 유명했다. 역시나 오늘도 김가는 집에 없었다. 그래서 나졸은 고민 끝에 김가의 송아지를 끌고 가기로 했다. 나졸은 그렇게 송아지를 끌고 관청으로 가는데 송아지가 없어진 것을 안 김가가 다급히 따라와 나졸을 막아섰다. 이 도둑놈아, 송아지를 왜 끌고 가? 송아지는 담보입니다. 송아지를 데려가려면 환곡을 갚으시오. 미쳤냐? 송아지가 얼마짜린데? 하고 김가는 송아지를 다시 빼앗아서 데리고 가는데 분이 풀리지 않았다. 자식이 까불고 있어. 죽으려고. 이때 김가의 머슴 한복년이 땔감을 지고 가고 있었다. 나리, 어디 다녀오십니까? 김가는 덩치 큰 한복년을 보자 분함을 풀 묘안이 생각났다. 저기 가는 놈이 이 송아지를 훔치려고 한 도둑놈이다. 내가 가서 패주거라. 패주라고요? 한복년은 내키지 않았지만 김가의 뜻을 거스르기 쉽지 않았다. 그래서 한복년은 가고 있는 나졸의 등을 잡아 밭으로 밀어버리고 달아났다. 나졸은 밭에서 나와 집으로 향하는데 가슴이 아프고 답답했다. 급기야 집에 다다라선 피를 토하고 쓰러졌다. 나졸의 아내가 놀라서 뛰어나왔는데 나를 죽인 자는 김가 라는 말을 남기고 나졸은 죽었다. 아내는 관아로 가서 신고를 했고 조사가 시작됐다.
검시관이 시체를 검안해 보니 가슴에 피멍이 들어 있었는데 멍에 둘레는 삼치칠푼이고 코와 입안에 피가 고여 있었다. 그 외에는 특이한 상처가 없었다. 관아에서 목격자인 김 씨와 이방을 불러 조사하고 나서 결론을 냈는데 결론은 한복년이 나졸의 등을 떠밀어 넘어뜨리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나졸이 죽은 것으로 났다. 한복년은 즉각 체포가 되었다. 하지만 한복년은 억울했다. 고작 밀었다고 죽었을 리도 없을 뿐더러 밭으로 넘어진 것도 옆으로 넘어졌기 때문에 가슴에 상처가 난 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현감은 지금까지의 상황을 조정에 보고했다. 정조는 이 보고를 받고 정황상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며 재조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수차례 재조사를 해도 한복년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백하지 않고 목격자들의 진술은 한복년이 떠밀어 죽였다는 말을 반복할 뿐이었다. 그러다 보니 이 사건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10년을 끌어온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미결 사건들을 검토하던 정조가 정약용에게 사건을 재조사한 뒤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양주에 도착한 정약용은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재조사를 시작하는데 우선 한복년이 나졸을 떠밀었다는 밭으로 가보았다. 가만. 사건은 4월에 일어났고 4월이면 모종을 위해 밭을 고르고 쟁기질을 했을 텐데. 정약용은 딱딱한 흙이나 돌이 없음을 확인하고 나니 가슴에 난 상처는 무엇에 의한 것인지 더욱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한복년을 다시 취조했다. 등 뒤에서 잡아서 밭으로 민 것이 다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다칠까봐 흙이 많은 밭으로 민 것이 다입니다. 어느 쪽으로 넘어지더냐? 왼어깨 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이어서 목격자 중 한 명인 마을 이장을 만났다. 너는 한복년이 나졸을 밭으로 미는 것을 봤느냐? 네, 나리. 어느 정도 거리에서 봤느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입니다. 나졸은 어느 쪽으로 넘어지더냐? 그건 모르겠습니다요.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인데 어느 쪽으로 넘어졌는지 모른단 말이냐? 김가와는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느냐? 아무래도 김가는 마을 유지 중 한 명이고 전 이장이다 보니까. 정약용은 이번엔 죽은 나졸의 아내를 찾았다. 가슴을 아파하며 죽었다고 했는데 왜 가슴이 아픈지는 말하지 않더냐? 김가 때문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때 입고 있던 옷을 아직 가지고 있느냐? 네, 사건이 결론나질 않아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정약용이 옷을 받아보니 등 부분이 흙에 심하게 긁혀 있었다. 정약용은 옷의 등 부분에 묻은 흙들과 11cm 둘레의 가슴에 피멍이 왜 생겼는지가 이 사건의 실마리라고 생각했다. 등 부분이 흙에 긁혔다는 건 땅바닥에서 발버둥 쳤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가슴에 멍은 왜 생겼을까? 정약용의 눈빛이 빛났다. 지금까지의 정황을 정리하면 악덕 채무자인 김가의 송아지를 담보로 잡으려던 나졸과 송아지를 뺏으려는 김가는 실랑이를 했을 것이다. 그 와중에 김가가 나졸을 제압하려고 나졸을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가슴을 눌렀을 것이다. 11cm 둘레의 가슴의 멍은 무릎으로 눌렀을 때 생길 수 있는 크기다. 정약용은 김가를 불러 취조했다. 취조 결과 정약용의 생각대로 나졸을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나졸의 가슴을 눌렀다는 걸 알아냈다. 정약용은 김가가 범인이라는 최종 수사 결과를 정조에게 올렸는데 김가를 범인이라고 결론 내린 근거는 다음과 같다. 살인사건에는 3가지 근거를 따져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유족의 진술이고 두 번째는 시체검안서의 증거, 세 번째는 공정한 증인.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유족 진술과 시체검안서 증거는 일치합니다. 가슴을 누른 건 김가이고 함 씨와 관련된 자국은 없습니다. 증언자들은 한복년은 머슴이고 김가는 마을 유지이다 보니 김가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정약용의 보고를 받은 정조는 한복년을 석방하고 김가를 벌하라고 명했다. 이렇게 해서 한복년은 10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고 풀려나오게 됐다. 이 사건은 다산 정약용이 법집행 관리로서의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한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이다. 조선시대 여인 중에서 최초로 거열령에 당한
악처 이야기. 지금의 충남 논산에 내은가이라는 여인이 살았다. 이 여인은 우동이라는 자의 아내로 동네에서 제법 미인에 속했다. 우동 자식은 제주도 좋아. 저런 미모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다니. 물려받은 밭이 많잖아. 이 밭이 다 우동이 거잖아. 하긴. 그나저나 저 여인 성격이 안 좋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래, 지 멋대로고 남자들을 아주 우습게 본대. 마침 저기 오네. 이 고을 사내라는 것들은 하나같이 시시해. 그나마 우동은 돈이라도 많지. 저것들은 뭐 내세울 게 있어? 실제로 우동의 아내 내은가이는 평생을 남성들의 뜨거운 시선을 받으며 살다 보니 세상 무서울 것이 없었고 남자들을 시시하게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날 장에 갔다 돌아오던 내은가이는 개울가를 지나게 됐다. 더운데 개울에 발이나 담그고 가야겠다. 하고 개울가로 내려갔는데 개울가에서 이웃집 강수가 목욕을 하고 있었다. 내은가이는 깜짝 놀라서 돌아가려다가 가만히 보니 강수가 의외로 미남인데다 무엇보다 체격이 광장했다. 강수 저 사람 겉으로 보는 거랑 완전 다른걸? 운동을 했는지 몸이 보통이 아니네. 하다가 문득 벗어놓은 강수의 옷을 보니 옷이 다 해졌다. 아참,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몸만 좋으면 뭐해? 더럽게 가난한데. 며칠 후 내은가이는 마당을 쓸고 있는 서방 우동을 찬찬히 봤다. 보면 볼수록 참으로 왜소하고 보잘것없이 생겼네. 저 큰 밭만 아니었다면 내가 저런 사람하고 혼인했을 리가 없지. 열심히 마당을 쓸던 우동이 내은가이의 시선을 느끼고 돌아봤다. 뭘 그렇게 유심히 보시오? 더운데 들어가 쉬시오. 내 금방 따라 들어가리다. 그냥 하던 일 마저 하세요. 전 바람이나 쐬고 올게요. 그럼 같이 갑시다. 아니요, 혼자 쐬고 싶네요. 하고 내은가이는 집을 나가서 왠지 모를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마을을 천천히 산책했다. 그러다가 개울가에 다시 지나게 됐는데 강수가 또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은가이는 더 가까이 다가가서 강수를 지켜봤다. 강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목욕을 계속했고 한참 후 목욕을 마친 강수가 옷을 입으려다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내은가이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부인. 발가벗은 강수에게 내은가이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날 이후 내은가이는 밤마다 강수의 집을 몰래 찾았고 내은가이는 강수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이러다가 발각되는 날엔 서로 무사하지 못하니 만나는 횟수를 줄여야겠소. 발각 안 되면 되지. 뭐가 걱정이란 말이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요. 나야 총각이지만 부인은 남편이 있는 몸이니 조심해야 하오. 그 말에 내은가이가 생각에 잠겼다. 며칠 후 서방 우동이 밭작물을 팔기 위해 이웃마을로 떠날 차비를 했다. 밤늦게나 돌아오게 될 것이오. 문단속 잘하고 있으시오. 하고 우동이 이웃마을로 떠나자 내은가이에게 한 가지 묘안이 생각났다. 그래,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밤늦게 돌아온다고 했으니 한적한 길에 숨어 있다가 해치우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 집 재산은 다 내 것이 되고 난 그 재산으로 강수와 둘이 행복하게 살면 돼. 내은가이는 얼른 강수에게 가서 자신의 계획을 말했다. 하지만 강수가 주저했다. 뭘 망설여? 전후의 기회인데. 난 아무래도 길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겠어. 어디서라도 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안 하겠다는 거야? 저 재산이 다 들어오는데도? 평생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 거야. 그럼 길에서 해치지 말고 오는 길에 당신네 밭에 움막이 있으니 거기로 유인해서 같이 자시오. 그럼 우동이가 자는 틈에 내가 해치우겠소. 그리고 나서 인근 밭에 빨리 묻어버립시다. 두 사람은 그렇게 우동을 처리하기로 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그날 밤 아무것도 모르는 우동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인데 밭 근처에서 아내 내은가이가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닌가. 우동은 반가운 마음에 한달음에 내은가이에게 갔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 있어? 당신은 열심히 일하고 오는데 어찌 혼자 집에서 쉬고 있나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온막의 술상을 봐놨으니 잠시 쉬었다가 가시지요. 집에 가서 마시지 않고 왜? 집에서만 있으니 답답해서요. 오늘은 곡식도 지키고 달빛도 맞으면서 밭에서 쉬었다가 가시죠. 그럽시다.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무언들 못하겠소? 그렇게 내은가이는 우동을 온막으로 유인했고 계획대로 술을 먹여 재웠다. 내은가이가 온막에서 나오고 강수가 들어갔다. 이들은 우동의 시체를 밭에 급히 묻고 돌아왔다. 완전 범죄라고 생각한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며 행복해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민이 우동의 밭을 지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이상하다. 땅에 뭘 묻었나? 저기가 왜 저렇게 올라왔지? 이내 내은가이를 찾아와 물었다. 밭을 지나는데 며칠 사이 누가 뭘 갖다가 묻었는지. 땅이 도톰하게 올라와 있네요. 알고 계셨나요? 네? 내은가이는 화들짝 놀랐다. 그나저나 우동이는 며칠째 안 보이던데 어디 갔어요? 출장이요. 저도 왜 안 오나 기다리고 있어요. 주민이 돌아가고 내은가이는 강수와 우동의 시체를 다른 곳에 급히 옮기기로 한다. 한편 주민은 뭔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이상해. 밭에다가 무슨 귀한 걸 묻었길래 당황을 하지? 돈 상자라도 묻었나? 되게 궁금하네. 내가 몰래 파봐야겠다. 하고 다시 밭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내은가이와 강수가 밭에서 뭔가를 꺼내고 있었다. 무엇일지 궁금해서 숨어서 보는데 우동의 시체였다. 주민은 기겁을 해서 관아에 신고를 했고 내은가이와 강수를 체포한 현감은 죄질이 사악하다고 판단해서 즉각 조정에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태종은 처첩이 남편을 죽인 사건으로 이처럼 끔찍한 일은 없었다. 하고 정승인 황희에게 물었다. 이 여자가 저지른 범죄를 지방에선 어떻게 형벌하는가? 목을 뱁니다. 태종은 목을 베는 것만으론 부족했다고 생각했다. 유래는 능지처참하는 법이 없느냐? 이전에는 거열형으로 능지처참을 대신하였습니다. 하고 황희가 대답했다. 태종 7년 11월 28일 태종이 판결을 내렸다. 지방 고을에서 죽이면 누가 알겠는가? 서울로 잡아와서 저작거리에 세우고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 나서 거열한 후 사지를 나누어 여러 도에 보내라. 하였다. 한마디로 찢어 죽인 후 사지를 각도로 보내서 본보기로 삼으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기록에 의하면 내은가이는 조선이 개국한 이후 여인 중에서 최초로 거열형을 당한 인물이 되었다. 참고로 실록에는 강수의 처벌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은데 아마도 같은 형벌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출세를 위해 악처에게 맞고 산 사내 이야기. 그저 그런 평범한 집안에 신술인이란 자가 있었다. 이 신씨는 성씨 성을 가진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 여인은 조선의 내로라 하는 집안의 여자로 그녀의 오빠는 성희안이었다. 성희안은 지금은 잠시 좌천되어 있지만 얼마 전까지 이조 참판을 지낸 인물이었다. 처음부터 심하게 기울어진 혼인을 한 탓이었는지 아내 성여인은 남편은 물론 시댁 식구들을 가볍게 여겼고 불만도 많았다. 어느 날은 아무리 집안에 힘이 빠졌다고 이런 남자랑 사는 게 맞나? 명색이 참판을 지낸 집안인데. 하고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데 신씨가 술 한잔을 하고 들어왔다. 당신 내가 친구들이랑 술 마시지 말랬지? 친구들이랑 그럴 수도 있지. 감히 어디서 말대꾸야. 내가 우스워? 오빠 불러올까? 여보, 잘못했습니다. 손 들고 서 있어. 이렇게 성여인은 하루가 멀다 하고 남편을 쥐잡듯 했고 애미야,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 자는 게냐? 자는데 시끄럽게 하며 시어머니까지 업신여겼다. 그런 성여인의 악명은 마을을 넘어 한양 내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는데 친구들은 그렇게 맞고 사는 신씨가 이해되지 않았다. 이복의 친구, 억울하게 맞고 살지 말고 갈라서게 우리가 증인이 되어주겠네. 하고 친구들이 걱정을 해주었지만 신씨는 나 같은 사람이 출세하려면 빽이 필요하네. 큰 처남이 지금은 한직에 있지만 썩어도 준치라고. 언젠가 기회가 올 거야. 출세를 위해서 이까지 닐쯤이야. 못 견디겠나? 그렇게 신씨는 처갓집 덕을 보는 것이 유일한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했고 모진 수모를 견뎌가며
아내에게 충성했다. 충성. 그러던 어느 날 처남인 성희안이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을 왕으로 세우는 중종반정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신씨는 급히 아내 성여인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었다. 여보, 한 번만 도와주시오. 당신도 벼슬하는 남편을 갖고 싶지 않소? 그 말에 성여인이 잠시 생각했다. 그래, 그렇잖아도 친구들이 남편 자랑할 때마다 속이 뒤집혔는데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어. 성여인은 급히 어머니를 찾아가서 자신도 벼슬 가진 남자의 아내가 되고 싶으니 신씨에게도 공을 나눠주라고 졸랐다. 딸의 부탁을 받은 어머니는 아들 성희안에게 처남 신씨도 공신의 이름을 올려주라고 했고 우여곡절 끝에 신씨는 중종반정 공신 126명 중 한 명이 됐다. 드디어 신씨의 벼슬길이 열렸다. 드디어 나도 관직을 얻었어. 처갓집 바라보면서 버틴 보람이 있어. 여보, 고마워요. 봤지? 나 이런 집안 여자야. 나한테 잘해. 여부가 있겠습니까? 부인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집안에서 아내 성여인의 파워는 더 세졌고 신씨의 친구들은 신씨가 부러울 수밖에 없었다. 출세하는 것이 쉽구만. 부럽네, 저 친구. 저 친구 이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어. 노는 물이 달라졌다는 거지. 그러게 자기 능력인 것처럼 기고만장이 하늘을 찔러. 나 예전에 신수린 아니야. 나도 이제 방귀 꽤나 낀다고. 그렇게 신씨는 친구들 말처럼 날이 갈수록 기고만장해져 갔고 심지어는 배부르고 등 따시면 잡생각이 난다더니 평소엔 눈에 들어오지도 않던 여종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저 애가 오늘따라 꽤 예뻐 보이네. 그래, 다른 대감들도 첫 판돌은 있는데 나도 이젠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던 어느 날 성여인이 친정집에 며칠간 머물게 됐고 친정에 며칠 다녀올 테니 집 잘 봐. 걱정 말고 며칠 푹 쉬다가 오십시오. 신씨는 이때를 놓칠세라 여종을 방으로 불러들였다. 며칠 후 집으로 돌아온 성여인은 왠지 집안 분위기가 묘함을 느꼈다. 뭐지? 이 싸한 느낌은? 얘들이 왜 날 피하지? 성여인은 집안의 노비들을 불러놓고 따져 물었다. 처음엔 대답을 망설이던 노비들은 결국 신씨와 여종의 일을 고했다. 성여인은 눈에 핏줄이 섰다. 공신 만들어주고 벼슬까지 갖게 했더니 뒤통수를 쳤다는 생각에 참을 수가 없었다. 네가 누구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있는지 잊었구나. 둘 다 죽여버리겠어. 하고 성여인은 우선 여종을 잡아들여 인두로 지지며 잔인하게 고문했다. 니까짓 게 감히? 그렇게 고문하던 성여인은 결국 분에 못 이겨 돌로 쳐서 여종을 참혹하게 죽였다. 다음으로 성여인이 신씨에게 갔다. 이미 상황을 전해 들은 신씨는 겁에 질려 벌벌 떨었다. 부인, 난 억울하오. 여종이 날 유혹한 것이오. 내가 여종을 혼내주겠소. 성여인은 신씨에게 가마니를 던졌다. 열어봐! 신씨가 벌벌 떨며 가마니를 열었더니 그 안에는 참혹하게 죽은 여종의 시체가 있었다. 그 모습에 충격을 받은 신씨가 두려움에 오줌을 지렸다. 니깟 놈이 누구 때문에 출세했는데 배은망덕한 놈, 너도 죽어! 하고 성여인이 신씨를 돌로 내려치려 하자 신씨가 성여인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이 끔찍한 광경을 본 사람들이 신고를 했고 이 사건은 즉각 조정에까지 보고되었다. 조정에선 이미 성희안의 여동생이 남편과 시어머니를 업신여기고 학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터에 살인 사건까지 벌어져 난감했다. 사실 당시만 해도 주인이 종을 죽이는 경우 큰 처벌을 받지는 않았는데 이번 사안의 경우는 실세였던 오빠 성희안은 이미 사망한 지 오래여서 적극 변호할 사람도 없었고 평소 소문도 안 좋았던 데다 여종 살해 방법도 매우 잔혹해서 죄를 덮을 수 없었다. 중종 12년 윤 12월 22일 조정의 대신들과 임금인 중종은 논의 끝에 성여인에게 속옷만 입고 곤장 60대를 맞는 벌을 내렸는데 이 일은 양반가의 부녀자가 최초로 곤장을 맞은 치욕스러운 일로 기록되고 있다. 한편 신씨에게는 집안을 다스리지 못한 죄를 물어 파직시켰다. 이로써 악처로 소문난 성여인은 수치스런 역사의 주인공이 됐고 처가덕을 이용해 성공하려던 신수린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조선의 JMS, 그의 최후는 1676년
처경이라는 중이 있었다. 그는 자신을 신승이라 칭하고 다니며 나는 지금 일주일 내내 쌀 한 톨 먹지 않았지만 멀쩡하오. 나는 신승이니까. 사람들에게 자신은 밥을 안 먹고도 살 수 있다며 말하고 다녔는데 에이 설마. 하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었다. 아마도 처경의 신뢰하는 이유 중에는 잘생긴 인물도 한몫한 것 같았다. 설마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거짓말을 하겠어? 아무튼 날이 갈수록 처경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늘어갔고 추종자들 중에는 여자들도 꽤 많았다. 그럼 처경이 실제로 밥을 안 먹고 살았을까 하면 당연히 그렇지 않다. 동굴 등지에 숨어서 밥과 떡 등을 먹었다. 처경은 지금의 경상북도 울진군 아전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절에서 공부를 하다가 19세가 되면서 이제 하산해서 내 뜻을 펼쳐야겠군. 하고 절을 나와 경기도 일대를 떠돌아다니면서 자신은 신승이라며 신격화하기 시작했고 옥으로 작은 불상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이 불상에 대고 빌어라.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다.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사이비교주의 면모를 하나씩 갖추어 나갔다. 그런 면면이 통했는지 주변에 따르는 자들이 늘어갔다.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니 처경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다. 자신의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고 거역하는 사람도 없으니 왕이 따로 없었다. 심지어는 젊은 여승이나 신도들을 불러내 간음을 일삼아도 누구 하나 뭐라는 사람이 없었다. 이름이 무엇이요? 불경 공부를 도와주겠소. 내 처소로 오시오. 왜 처자들이 저 안에서 나오지? 불경 공부하고 나오는 거겠지. 그렇겠네. 그렇게 처경은 물란해져 갔는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궁의나인도 있었고 왕족 집안의 사람들도 있었다. 한마디로 신도들을 통하면 조선 왕실까지 줄이 안 닿는 곳이 없을 정도가 됐다. 처경을 따르는 여인들 중에는 노양이란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경성 사대부직 묘종 출신으로 나이는 처경보다 많았지만 처경의 스승으로 모시며 지근에서 도왔고 신도들을 늘리는 데도 앞장섰다. 스님, 이번에 불경 공부를 위해 새로 온 신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보살님은 눈이 참으로 예쁘시네요. 개인 교습을 해드리지요. 그러던 어느 날 노양은 마을에서 소문 하나를 듣게 되는데 당시 사람들 사이에선 오래전 억울하게 죽은 소현세자에게 유복자가 있었는데 그 유복자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평소 처경을 남다르게 보고 있던 묘영은 혹시 처경이 그 유복자가 아닐까 생각하게 됐다. 그래 스승님은 귀티나게 생긴 거나 나이로 보나 소현세자의 유복자일지도 몰라. 하고 처경에게 가서 스승님, 혹시 소문에 떠도는 소현세자의 유복자가 아닌지요? 소현세자, 유복자? 묘영이 전한 소문이 처경은 몹시 흥미로웠다. 이미 기고만장해질 대로 기고만장해진 처경은 이참에 신분 세탁을 하고 왕족이 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했다. 그래서 신도인 나인들과 왕족 집안 사람들을 통해 소현세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소현세자에 대한 정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았다. 인조의 장남이자 세자였던 소현세자는 만 33세에 유절했는데 그는 큰 병이 아닌 오한으로 치료받던 중 4일 만에 사망했다. 그러다 보니 평소 소현세자에게 왕위를 빼앗길 것을 걱정했던 아버지 인조가 독살했다는 얘기가 돌았는데 실제 사인이 어떻든 간에 사람들이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소현세자 사망 이후 소현세자의 아내인 세자빈 강씨는 인조를 독살하려 했다는 모함을 받은 후 인조가 내린 사약을 마시고 죽었고 소현세자의 세 아들 중 두 아들은 유배 중 죽었고 막내 아들은 20살 무렵에 유절하였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민가에선 소현세자 가족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에서 유복자가 있을 거라는 소문이 돌았던 것이다.
아무튼 이미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처경은 관련 정보를 수집한 후에 조정관리대쯤은 가볍게 속이고 유복자 행세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었다. 그래서 마치 소현세자빈 강씨가 남긴 글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종이에 소현 유복자 을류 4월 초 9일 생 강빈이라고 쓰고 일부러 더럽혔다. 이윽고 당시 영의정과 독대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처경은 울면서 종이를 내밀었다. 이건 강빈께서 직접 손으로 쓴 글씨입니다. 그동안은 무섭고 두려워서 감히 내어놓지 못했는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기에 감이 보입니다. 하고 종이를 내밀었다. 영의정은 이 종이를 조정으로 보냈고 숙정과 대신들은 이 종이를 보고 진위를 의논했다. 그런데 대신들은 이 종이가 가짜라는 의견을 냈다. 이 종이가 가짜인 이유는 무언가? 저희정이 가짜인 이유를 하나씩 말했다. 첫째는 4월 9일 생이라고 쓰여 있는데 소현세자의 사망일은 4월 26일입니다. 때문에 4월 9일에 나왔으면서 유복자라고 칭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참고로 유복자는 뱃속에 남겨진 아이라는 뜻으로 아버지가 죽은 뒤 낳은 자식을 가리키는데 4월 9일 생이라면 유복자가 아닌 것이다. 두 번째는 강빈이라는 칭호는 강빈이 살아있을 땐 쓰지 않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글에 강빈이라 쓰여 있으니 가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글씨체가 일반 백성의 것이고 오탈자가 많다는 것이다. 이렇게 조정을 너무 쉽게 본 건지 세상을 만만하게 본 건지는 몰라도 너무도 허술한 연극은 어처구니 없게 금방 거짓으로 밝혀졌다. 차경과 유형 그리고 주변인들에 대한 추국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차경은 끝까지 자신은 소현세자의 유복자라고 우겼다. 저는 소현세자의 유복자 맞습니다. 이놈 참 뻔뻔하네. 의금부에서 거짓을 자백하게 하기 위해 차경의 친척과 스승을 찾아내서 대질 신문을 했다. 자, 똑바로 보거라.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은 자신이 너의 외삼촌이라고 하고 이 사람은 과거 너의 스승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하자 그제야 체념한 차경은 제 스승이고 제 외숙입니다. 하고 실토하였다. 그렇게 해서 숙종 2년 차경은 처형되었고 류영은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사망했으며 다른 관련자들은 유배형을 받았다. 사이비 교주로 살면서 온갖 포사를 누렸던 처경은 주제를 모르고 살치다가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